이제 페루에서 합법적인 재산을 창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때 법 밖에 존재하고 명시적인 표시가 없는 소유권의 증거들을 감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불법적인 증거들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전부였다. 더욱이 기존의 법은 거래를 통해서 재산 관계를 끊임없이 변하는 동안에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추적하거나 기록하지 못한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날 근대화된 지도와 첨단 전산업 체계가 도입되고 여러 인권 단체들이 설립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재산의 조건이 형성된 상황에서도 소유권을 등록하고 변경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는 무려 20년 이상 소용될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위로 보면은 19세기 페루 원주민들은 그보다 전혀 나을 것도 없고 어쩌면 더 열악한 상황에 직면했는 듯하다. 이런 엄청난 장애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유일한 선택은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적인 규약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위임법이 페루 원주민들의 권리를 확립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경제계의 엘리트들은 법의 근본 취지를 교묘히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합법적인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질가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은 문서 기록을 위조하고 지역당국과 공정위를 매수해서 자신들에게 합법적인 소유권을 발행하도록 했다. 다시금 엘리트들은 원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그들에게 헐값에 재산을 매각하도록 강요했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지도 않고 모든 문제를 허술한 법 자체가 아닌 선천적으로 열등한 빈민들의 탓으로 돌렸다. 따라서 엘리트들은 법 체제를 개혁하지 않고 법과 권력의 주류에서 일부 빈민들을 소외시키고 자신들의 토지에 거대한 성벽을 구축했다. 1924년에 페루는 원주민들을 합법적인 책략에서 보호하기 위해 수천 명의 빈민들을 토지의 이전이 일체 금지된 농촌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법안을 시행했다.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엘리트들에게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정부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자본을 창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까지도 박탈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농촌 군락은 원주민 인구의 소수에 불과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까지 대다수의 원주민들은 여전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따라서 잘 조직된 강력한 자익 세력이 등장하면 순식간에 폭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폭동계층이 되어 있었다. 이 새로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페루 정부도 다른 제3세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업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대규모의 농장들과 목장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약 600여 곳에 달하는 정부가 운영하는 농업조합을 창출했다. 이 계획도 근본 취지는 더없이 훌륭했다. 원주민들이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노력이 실패로 들어간 원인은 수많은 원주민들이 강압적인 관료 체제 아래서 일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합을 파괴하고 개인별로 토지를 분할한 후에 자신들의 새로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시금 친숙하고 융통성 있는 불법적인 규약에 의존했다. 정부는 사람들이 재산을 획득하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거래한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페루 사례는 모든 정치개혁자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50년 동안의 빈민들에게 재산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의 프로그램들은 이를테면 위임법을 통해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우익적인 성향이든 아니면 정부가 운영하는 집단농장의 형태로 빈민들의 토지를 보호하는 좌익적인 성향이든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좌익과 우익의 대립에서 비롯되는 정책의 혼돈은 대체로 개발도상국가의 국민들의 요구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그들이 법체제를 빠져나가는 것은 이유는 법이 사유 하나 집단 하나를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법체제가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법체제를 벗어나 스스로를 도울 것이다. 개발도상 국가들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재산과 자본 형성을 가로막는 적들은 그들이 좌익이냐 우익이냐의 여부가 아니라 현 체제의 옹호자냐 반대자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개발도상 국가들은 정부는 서구인들이 저지른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수세기 전에 영국에서는 무자비한 엔클로저를 통해서 재산을 창조했고 정부 전역에서 원주민들에게 대한 잔혹한 약탈이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법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창조하면서 점차 합법성을 상실하고 있다. 정치 개입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 여러 나라들의 정부가 측량과 지도 제작, 전산화된 기록 체계와 같은 대대적인 활동이 필요한 재정 수십억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대부분 형편없는 결과 때문에 조기에 중단되고 말았다. 브라질의 한 정부 담당자에 따르면 컴퓨터는 대량 도입되지만 새로운 소재는 거의가 없었다. 태국은 지방의 일부 프로그램의 예외를 적용했던 탓에 불법적인 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 우리는 자산이 자본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진정으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일례로 페루 정부는 스페인의 침략 이후에 400년 동안의 최소한 22차례나 재산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전개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우리는 다른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소유권을 관리하는 정부기관들이 방문했지만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대다수의 프로그램은 실패했고 극소수가 그저 미미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이었다. 이런 국가들에서 시행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행된 수많은 소유권은 자원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된 네트워크 일부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거나 고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개발도상국들과 그 사회주의 국가들은 아무리 좋은 지위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위임법이 규정하는 범위와 위임법이 담당해야 할 범위에서 너무나 큰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 위임법은 충분하지 않다. 안드레이 에르파친스키는 이렇게 지적했다. 적절한 합법적인 제도를 제정하는 것만으로 근대적인 경제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산권을 확립할 수 있다는 개념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재산권은 합법적인 체제에 의해 시행되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유권 제도의 핵심은 대체로 법 체제의 발전과 무관한 무의식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관습의 문제이다. 이것은 과거 홉스가 제기했던 문제와 유사하다. 최근의 역사를 들어보면 개발도상국들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치적인 의지나 예산이 부족하지도 않았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재산권을 부여하기 위한 위임법도 제정되었고 여러 국제 선언을 통한 지원도 없었다. 사회계약에 근거한 법,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사회계약은 거의 모든 재산체제의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들,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현실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리처드 포스너가 언급했듯이 재산은 사회적으로 구축되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자산의 소유권과 이런 자산의 사용과 변화를 통제하는 규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때 재산계약이 최고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미이다. 사회계약이 성공적인 법의 기초가 된다는 개념은 과거 플라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는 합법성은 일종의 사회계약에서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임마누엘 칸트는 로크에게 보내는 답장에서 사회계약은 실제 소유권을 선행해야 하며 모든 재산권은 그 요구의 합법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런 것들에 기존의 사회계약을 고려하지 않은 재산법과 소유권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재산법과 소유권에는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들이 합법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산권을 결정하는 불법적인 사회계약과 연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회계약이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수많은 형태로 산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회계약을 합법적인 재산체제로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종의 연결장치로서 합법적 정치적인 구조를 구축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불법적인 규약과 연계시킨 후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새로운 합법적인 사회계약의 틀로 진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연결장치는 단 한 사람도 불안해하거나 이틀간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튼튼하고 넓어야 한다. 헤럴드 버문은 이렇게 적고 있다.
다양한 지역 사회들 내부에서 법의 체제화가 가능한 경우는 오직 그 지역 사회들의 비공식적이지만 이미 법적으로 규정하는 존재가 하고 있을 때이다. 서구의 합법적인 전통은 집단들의 사회적 경제적 상호관계의 구조를 초월하여 발전했다. 상호관계의 행동 양식은 규범적인 차원을 습득한다. 관행은 간섭으로 전환되고 간섭은 법으로 전환된다. 곳곳에 산재한 수많은 사회계약을 하나의 국가적인 법과 연결하는 합법적인 정치적인 연결장치를 구축하는 것은 20세기 초반에 오이겐 후보가 스위스에서 실행했던 일이다. 후보는 스위스 전역에 산재된 간섭과 규칙과 행동 양식의 로마법을 적용했다. 불법적인 관계에서 선진국의 단일화된 재산으로서의 전환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대 재산권 구조의 토대가 되는 법의 체제화는 정부가 이따금씩 법을 대신해서 기존의 불법적인 관계를 허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문은 이렇게 적고 있다. 법은 사회 전체의 구조와 간섭을 초월하기도 하고 통치자들의 가치와 정책을 역행하기도 하면서 발전한다. 법은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미 사람들이 존중하고 있는 사회계약에 재산법을 이식해서 서구는 어떤 저항도 극복할 수 있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는 단일화된 합법적인 재산체제였다. 이런 체제가 확립되면서 그들은 산재한 간섭들을 하나의 사회계약으로 통합할 수 있었다. 한때 실제 소유주와 이웃들만이 그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은 합법적인 재산체제의 출현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합법적인 소유권을 통해서 사람들은 노동의 열매를 협소한 범위에서 벗어나 확대된 시장으로 옮길 수 있었다. 결국 서구 국가들은 근대의 시장과 자본주의 체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를 마련한 것이었다.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지역적인 교약에서 질서 정연한 대규모 경제적인 사회적인 관계로 전환되면서 일상생활과 비즈니스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편해졌다. 자본주의의 전 단계의 사회개혁. 오늘날 개발도상국가들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통용되는 불법적인 사회개혁은 합법적인 체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만큼 견실한가? 물론이다. 정부 공무원들은 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영역을 운영할 때 불법적인 사회개혁을 따른다는 증거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비록 간접적이지만 국제적인 기증단체들을 보고서는 끊임없이 불법적인 관심을 언급하고 있다. 불법적인 조직들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국내에서 가장 빈곤한 영역에 대한 농촌과 도시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단 말인가? 각국의 정부와 국제 경제단체들이 재산법을 무시하고 무단 증거자들의 거주지에 도로, 전기, 상하수, 학교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은연중에 불법적인 재산개혁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로버트 코트와 토머스 울렌이 언급했던 것처럼 재산권은 입법자들이 그것을 규정할 때보다 사람들이 동의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불법적인 사회계약은 즉흥적인 교약과 합법적인 체제에서 빌려온 규칙을 적절히 조화한 간섭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가들에서는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의 자산을 통제하는 것은 바로 불법적인 법이다. 이 말은 오직 하나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 서구의 독자들에게 떠서 모순적이고 심한 경우에는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개발도상 국가들을 방문해서 조사하면서 그 모든 국가들에서 합법적인 법과 불법적인 법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발견했다. 마그렛 컬트는 이렇게 적고 있다. 법은 단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규칙이 아니다. 오히려 법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한 행동 규칙을 형식화한 것인데 그것은 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 성향을 반영하고 그들에게 잠재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다른 법학자는 근대의 서구가 법을 만들고 질서를 확립하는 데 정부에 의존하는 현상이 역사적으로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 국가 안에 여러 가지 법이 존재하는 현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3세기, 14세기에 로마법이 재발견되어 모든 법이 서서히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기 전까지 법적 다원주의는 유럽 대륙 지배하는 원칙이었다. 그러면 개발도상 국가들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활동이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깜짝 놀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수십만에 달하는 페루의 소유주들에게 합법적인 소유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나와 동료들은 잘 정비된 공통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불법적인 집단을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가 방문했던 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지역들 가운데 황무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세심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항상 규칙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었다. 제3세기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 존재하는 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영역들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자체적인 재생규칙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최초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불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야만 했다. 특정한 자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당신에게 부여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권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런 마음은 서로가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더욱이 사람들은 약탈자, 특히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 법보다도 훨씬 강력한 사회계약을 만들어야만 했다. 사회계약의 위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런 불법적인 권리에 도전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저항은 가장 인상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의 불법적인 교약은 깜짝 놀랄 만큼 널리 보편화되었다. 사실상 제3세기의 모든 도시들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이 폭증하는 불법적인 영역에 대한 기사가 축구 경기에 대한 기사만큼 아주 흔하게 실리는 듯하다. 그 이유는 법체제가 급속도로 진화하는 불법적인 교약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경우에 불법적인 사회계약은 이주민들의 노골적인 무단 증거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택정책과 도시 및 농촌개혁 프로그램, 임대 규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부패, 주거용지, 산업용지에 대한 불법적인 매입이나 임대 관행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처럼 토지에 대한 권리가 불법적으로 창출되면서 소유주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사회계약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불법적인 사회업 및 주거단체들은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내부 조직을 위한 투자를 확보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신용을 발행했다. 도시지역에서 불법적인 건물과 사업은 합법적인 재산과 거의 구분할 수 없을 때까지 끊임없이 진화한다. 내가 방문했던 모든 개발도상 국가들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아주 긴 경계선을 중심으로 합법적인 영역과 불법적인 영역이 분리되어 있었다. 그것에서 불법적인 조직들은 합법적인 승인을 획득하는 데 전념했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 대체로 불법적인 조직들은 정부 공무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대부분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를 협상하고 있었던 반면에 이미 일부는 법체제를 벗어나는 자신들의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상태였다. 불법적인 영역이 합법적인 영역으로 진입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또 다른 증거는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협상에 나설 리더로 선출된 사람들이 실제 그들의 진정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